E-67일 2달. 여기서 이렇게 쓰긴 했어. 실력은 정해졌다. 이제 문제풀이 전략과 문법 컨디션. 실력이 정해졌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점에선 웬만하면 자기의 국어 관련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졌다고 봐. 이미 끝났다고 봐. 여기서 뭘 더 집어넣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냐? 남은 2달 동안 67일 동안 문제를 풀어가는 전략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그 방식대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낮은 걸 말하는 거야. 낮은 정답률의 문제풀이 수단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럼 남은 2달 동안 수정해서 수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뀐 문제풀이 전략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야겠지. 남은 2달 동안 문제풀이 전략 전술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어떤 내것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원래 많이 있단 말이야. 대체적으로 3학년 정도 되면. 근데 그게 잘못된 방법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남은 2달 동안은 그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지.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풀이 전략도 전략이지만 또 하나 이제 너희들의 수능 점수에 직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운이거든. 운빨? 요 운빨은 솔직히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 저 운빨은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늘이 정해주는데, 문제는 그 하늘이 정해주는 그 운이 있잖아. 그 운은 뭐가 정해주냐면 보통 보면은 진짜 정말 운명, 하늘 뭐 이런 것들이 절반 정도 영향을 준다면 나머지 절반은 컨디션이거든. 그날의 컨디션이 결국 내가 어떤 답을 체크했을 때 이 답이 맞을 확률을 더 높여준다는 얘기야. 컨디션이. 그러면 결국에는 컨디션 조절도 필요한 상황이 된 거거든. 그럼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권유하는 제일 좋은 컨디션 조절 방법은 지금부터 수능날까지 수능날과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 이게 너희들의 컨디션을 제일 좋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수능날 패턴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너는 이제 만약에 학교를 가거나 막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어차피 학교 가서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다급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나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은 그 시간 자체를 내가 수능 시간과 맞춰서 활용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8시 40분부터 7시가 시작이면 8시 40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시험지가 됐든 기출문제가 됐든 아니면 학원에서의 과제가 됐건 이런 것들을 80분 동안 보고 그리고 휴식 좀 취한 다음에 그리고 또 수학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들을 수능날까지 계속 유지하면 그래도 조금은 컨디션 유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컨디션 유지라는 거는 먹을 거? 그래, 그것도 중요해. 잠? 물론 중요해. 근데 맨날 똑같은 일정대로 그대로 가는 것도 내 컨디션을 유지해주는 좋은 조건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남자들이 군대 가서 1년 정도 지나면 되게 건강해져. 이유가 뭔데? 맨날 규칙적인 삶을 계속 사니까 거기서는 뭐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야. 똑같은 시간에 자고 1년 내내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거든. 그럼 컨디션은 좋아지거든. 마찬가지 방법을 쓸 필요는 있지 않을까. 어쨌든 실력은 이미 정해졌고 그 실력대로 점수는 나올 거고, 단 그 점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가 왔다 갔다 거릴 거란 말이야. 그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 전략, 그 다음에 운, 컨디션 이 세 가지의 종합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번에 봤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너희들이 뭐 여태까지 봤던 시험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 고3 입장에서 본다면 여태까지 봤던 시험 중에 제일 중요한 시험은 일단은 수능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이론 시험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요건 등급컷이야. 예상 등급컷.
예상 등급 컷인데 내가 보통 EBS 기준으로 예상 등급 컷을 보여주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EBS 기준이 아니라 EBS, 이투스, 대성 마이맥, 종로학원 등등등 이런 쪽에 있는 등급 컷들을 내가 일단 다 합쳐가지고 한번 분석을 다 해본 거거든. 일단 1등급은 97에서 100 화작이 이 정도에서 1등급이 형성될 것 같아. 일단 경우에 따라서는 100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이제 범주는 보통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언매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1, 2점 정도 낮은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1등급 컷이 일단 95를 넘어가고 100점 가까이 있다는 건 이번 시험이 어땠다는 얘기야? 이거 쉬웠다는 얘기야. 어려운 시험 아니었다는 얘기야. 이번 시험을 보고 내가 어려웠다라고 느끼면 안 되는 시험이었다는 얘기야. 그랬다는 얘기야. 시험을 보고 나서 주위 아이들의 친구들의 점수도 다 어쨌든 들었을 거 아니야. 기동량도 다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다 들어봤을 때 어때? 어쨌든 애들의 반응 자체가 완전히 최악이다, 못 봤다 이런 식의 반응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다만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봤을 때 애들이 다 점수가 좋은데 나도 좋은 줄 알았더니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점수가 낮더라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불안감을 가진 학생들은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시험은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거. 아니 보통 5등급 컷이 수능이라고 한다면 고3 시험지에 수능이라고 한다면 5등급 컷은 보통 50점 언저리에서 형성이 돼. 근데 60점을 상회하잖아. 5등급 컷 자체가 60점을 엄매가 됐던 화작이 됐던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시험은 쉬운 시험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게다가 원점수 만점, 즉 원점수 만점인데 다시 또 바꿔 얘기해서 표준점수 만점이 되는 원점수 만점은 화작은 아니야. 화작은 100점 맞더라도 표준점수에 만점은 잘 나올 수가 없고 엄매가 100점 맞았을 때 표준점수 만점이 나오는데 그 점수가 고작 130이야.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원점수 만점, 엄매 쪽에서 만점을 받았을 경우에 표준점수는 148인가 7인가 그 정도가 됐단 말이야. 엄청 높았단 말이야. 거의 수학에 버금가는 점수였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130이야. 그러니까 요 정도로 만약에 이번 난이도처럼 만약에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국어는 상대적으로 수능에서 너희들의 단락을 결정하는 어떤 가능성 자체가 수학보다는 좀 힘이 떨어지게 될 거야. 이 정도면. 근데 힘이 떨어진다는 건 이걸 달리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기본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기본이 된다. 그래, 국어는 일단 기본으로 갖고 가는 점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단락을 결정짓지는 않겠지만 기본이 될 수 있는 점수는 될 수 있다. 어찌됐든 중요하다 이건데 늦게 오네. 요거 적어서 좀 이따 주면 돼. 근데 이번에 국어 말고 영어 수는 어땠어? 수학이나 영어? 뭐 수학이나 영어도 크게 어렵지는 뭐 않다라고 나는 방송에서 이제 그렇게 들은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이건 예상 등급 것이고 이번에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자, 어쨌든 평가원의 여태까지 1등급 컷 변화 추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6월, 9월 수능 그리고 화작, 언매, 화작, 언매, 화작, 언매 그리고 2022학년도 정확히 얘기하면 2021년 23학년도 22년 24학년도 23년 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지 24년에서 여기서의 올해의 1등급 컷 변화 추이를 좀 보려고 해. 표준 점수까지 같이 보여주려고 해. 일단 2021년 즉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화작, 엄매, 선택 과목 처음 생겼을 때지 이때. 요때 1등급 컷이 88에서 91, 언매는 83에서 86이야. 야, 1등급 컷 지금 현재 너희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 걸 보게 되면 점수, 단일 점수 하나만 뜨잖아. 숫자 하나만 뜨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등급 컷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 결과로 나온 걸 보면은
같은 점수여도 등급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 같은 점수여도 등급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를 무엇을 틀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애들이 많이 맞춘 문제, 애들이 적게 맞춘 문제 이런 거에 따라 점수가 평균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봐봐 6월달 평가 모의고사 때 화작 아이들의 1등급이 88점짜리도 1등급이 된 적도 있지만 91점이 원점수의 아이도 1등급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이를 달리 얘기하면 90점을 맞았는데 누구는 1등급이고 누구는 2등급이었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문제들 좀 더 많이 어렵고 다른 친구들이 난해하게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맞추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알아?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알아? 그거 모르잖아. 그냥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어찌됐든 간에. 응? 자 이제 중요한 건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봐봐. 추이를 봐봐. 요 정도야 6월달에. 6월달 평가원에서 이 정도로 출제의 원칙과 방향을 세워서 이 정도의 1등급 컷이 형성이 됐어. 그럼 이 정도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평가원 사람들에게. 이번에 시험지 어려웠다, 쉬웠다 이런 둘 중에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 적당하다고 얘기할까? 이거 적당하다고 얘기 안 했을 거야. 어려웠다고 얘기했을 거야. 보통 요 정도가 되면 1등급 컷이 요 정도가 되면 어려웠다. 야 표준점수 1등급 컷이 132점이야. 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이번 달 9월달 표준점수 만점이 130이야. 1등급 컷이 더 높았던 경우란 말이야. 지금 이거는 6월달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요 정도 시험이면 어려웠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 아마. 어려웠다야. 그런데 9월달 봐봐. 어땠어? 1등급 컷이 화장은 100이야 그냥. 99도 98도 아니야. 100이어야 무조건 1등급이야. 요거 95, 56. 이 정도 높은 거 아니야? 이건 쉬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어? 최악으로 나왔지. 이거 등급컷 봐봐. 82에서 86이 화작 1등급 컷이고 엄매는 81에서 85가 1등급 컷이었어. 이 정도면 완전 최악이지. 너무 어려운 거지. 등급 컷 자체가. 그래서 일선에 학원에서 이제 고3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면서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하는 그 강사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6월달에 그 등급 컷이 매우 낮았고 9월달은 시험이 쉬워. 그러면 무조건 그의 수능은 어렵다. 무조건 그의 수능은 어렵다. 국어 강사들의 대체적인 생각인데 나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솔직히. 내가 왜 편견이라고 생각하냐면 자 2022년은 그들의 말에 해당이 돼. 그들의 말에 해당이 돼 분명히. 2023학년도 즉 2022년을 보면 이거 쉬워 어려워? 딱 봐도 이거 어려운 거야. 아니 등급컷이 83, 81, 84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어려운 거야. 어려웠다? 요 정도면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적당했다. 이 정도면 90점 안팎에서 어쨌든 간에 1등급 컷이 형성됐잖아. 이 정도면 적당했다 이거야. 근데 애들은 어떻게 느낄까? 이거 어렵게 느껴. 애들은 어렵게 느껴. 요 시험은 애들이 매우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절반 이상, 아니 절반이 뭐야 거의 60, 70% 이상일 거고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매우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은 대략 한 30%,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은 한 40%, 50% 정도일 거야. 이것도 어렵게 생각해. 하지만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라든가 밖에서 보는 나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적당했다 이거거든. 자 그러면 봐봐. 이 전년도에 어려웠다가 쉬웠지만 완전 어려웠어. 어려웠다가 좀 쉬운 편이었지만 원래 패턴대로라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 어렵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수능 더 쉽게 나왔어. 수능이 더 쉽게 나왔다. 그 다음에 2024학년도 봐봐. 이거 쉬워 어려워 6월. 작년이야 작년. 이거 쉬운 시험이야. 요 정도면 쉽지. 90점 한참 넘어서 지금 1등급 컷이 형성됐으니까 쉬워. 그래야되는 요 정도면 요거는 어려운 편에 속하다고 학생들은 느낄 거야 일단. 하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 약간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적당한 수준 이렇게 판단할 거란 말이야. 서양 학생들은 절대 그렇게 안 느껴. 이거 어떻게 느꼈을까? 엄청 어렵게 느꼈을 거야. 왜? 저번이 쉬웠으니까. 엄청 어렵게 느꼈을 거야. 자 그러면
요돈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수능에서 어떻게 됐어? 더 어려워진 거지 이거. 물론 9월달 난이도하고 거의 엇비슷한 난이도라고 나는 작년에 생각을 했는데 약간은 더 이제 학생들은 더 어렵게 느꼈던 것 같아 일단. 재수생이 온전히 포함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등급 컷이 낮다는 얘기는 학생들은 어렵게 느꼈을 시험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웠던 그러니까 완전 어려운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는 없었어. 그러니까 오답률 80%, 오답률 80%는 거의 찍은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 이거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오답률이 50%, 60% 정도 되는 이런 문제가 이때보다 훨씬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와? 표준점수가 1등급 컷의 표준점수가 엄청 높게 나왔지.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잘 보면 어찌됐든 정시에서 조금은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학교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형 요소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랬을 거라는 얘기야.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올해 수능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 올해 일단 6월달 1등급 컷 이랬어. 어려워 쉬워 이거? 이거 어려운 거야. 이 정도면 엄청 어려운 거지 지금 일단. 83, 87 화작이 원래는 81에서 85가 1등급 컷이야. 어려운 거지. 그 다음 9월은 아직 발표는 아니고 예상 등급 컷이었었잖아. 예상 등급 컷상으로 봤을 때는 화작은 97에서 100, 요거는 96에서 98. 표준점수 1등급 표준점수 130이 아니었지 아까. 127이야. 127이야. 제일 낮아 일단. 그럼 이거는 쉬운 거지 일단.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시험들의 어떤 1등급 컷과 표준점수들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요 시험은 즉 이번에 너희들이 봤던 이 시험은 진짜 쉬운 것이다. 이게 드러나잖아 일단. 자 그럼 어떻게 나올까? 많은 유명하다는 그 일타 강사들이라든가 이런 강사들이 뭐 단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심스럽게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 패턴을 이 패턴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022학년도 즉 2021년의 패턴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 처음에 얘기할 때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6월달에 어렵고 9월달에 쉬우면 수능 때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국어 선생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나는 그걸 편견이라고 생각을 한다.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내 말은. 요거하고 패턴은 분명히 비슷해. 얘하고 올해 패턴 비슷해. 근데 나는 이거와 관련해서 요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요거는 아닐 거라고 봐 솔직히.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요거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요보다 조금 더 나은. 왜냐하면 국어 강사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어렵고 쉬우면 더 어렵다. 이게 너무나 많아 그 패턴들이. 너무나 많아 그 패턴들이.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평가원 입장에서는 완전 어렵지 않게 다만 이거보다는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지. 그러면 나는 요 정도 수준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것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니지. 이것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니지. 결론은 뭐야 그러면? 수능은 이번처럼은 안 나올 거야. 일단 이건 결론이야. 난이도 자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패했을 것이다. 근데 문제를 보면 문제들을 이번 모의고사의 문제들 솔직히 엄청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들이었거든. 근데 점수들이 높았단 말이야. 모르겠어. 학생들이 일선 강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실력이 좀 더 높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으니까 이번 결과를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나는 이 정도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요것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기는 해 솔직히. 자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 분명히. 너무 어려울 것 같다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1등급급 변화 추이로 우리가 이번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국어가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엔 중요한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음시생 비율이잖아. 요것도 한번 살펴보면 요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6월, 역시 9월, 역시 수능, 그 다음에 화작, 엄매, 화작, 엄매, 화작, 엄매. 역시 똑같이 2022 학년도, 그러니까 2021년, 2022, 23 작년이 아니라 올해. 네? 올해. 요거야 일단. 요 비율 봐봐.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너희는 이제 화장하고 엄매는 다 선택했지 완전히. 그렇잖아. 뭔 선택을 다 했으니까 끝났겠지 이제. 화장 엄매는 다 끝났을 것이고. 자, 봐봐. 처음에 선택 과목이 시작될 때 화작 응시생 6월달 평가원에서 72.2고 엄매는 27.8이야. 그러니까 처음 응시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엄매 너무 어려워, 공부할 거 너무 많아 해서 화장으로 옮겨간 거야. 근데 결과가 나왔어. 결과가 나왔더니 어때? 등급것이 엄매 쪽에서 한두 문제를 더 틀린다고 하더라도 유리하다는 것이 밝혀진 거야. 결과적으로 엄매가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엄매는 좀 공부하면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을 했으나 수능 때 그렇다고 해서 7대3의 이 비율이 깨지진 않았어. 깨지진 않았어. 왜냐하면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쉽게 옮겨가지 못했던 거야. 쉽게 옮겨가지 못했어. 근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됐어. 7대3으로 응시를 했다. 근데 아까 결과가 어땠니? 등급컷이 등급컷에서 일단은 1, 2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여기서도 3, 4점 차, 4, 5점 차이 나고 3, 4점 차이 나는 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잖아. 그러면 다음 연도에 수능 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1년이라는 여유가 남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어때? 화작을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 엄매 쪽으로 큰맘 먹고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훅 떨어졌어, 화작이. 64.1 6월달이야 이건. 그리고 엄매가 35.9. 그리고 한번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땐 봐봐 다음에 화작이랑 비율이 엄매 비율은 조금씩 다시 줄고 화작 비율이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거든 일단.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때는 이랬을 거야. 이런 결과들을 보고 이때 이제 고2 학생들이라든가 N수생들이 엄매로 가야겠다 하고 엄매로 갔는데 생각보다 안 나온 거야. 생각보다 안 나와. 굉장히 많이 갔는데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다시 화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학생들이 좀 많이 생겼을 거란 얘기야. 여기서 이제 0.3 올라가고 여기서 0.5 올라갔으니까. 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어때? 어쨌든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요거. 엄매 91 1등급 컷이고 수능에서 95, 96이 화작이 1등급 컷이야. 이거 4, 5점이야. 차이가 엄청 크게 벌어진 거야. 엄청 크게 벌어지니까 이제 어때? 그 다음 년도 5%가 확 떨어졌어. 그걸 보고 있어. 그래서 화작, 엄매, 화작 계속 줄여. 그랬다가 올해 6월에는 60%와 39.1% 정도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아니 학생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엄매랑 화작이랑 이거 비교해봤을 때 화작은 확실히 엄매보다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러잖아. 실제로도 그래. 여기 내가 나오지 않지만 작년 수능에서 1등급에서 작년 수능 1등급이야. 작년 수능 1등급들 중에 화작과 엄매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작년 수능 국어 1등급이야. 1등급 학생들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이 몇 명이고 엄매를 선택한 아이들이 몇 명일까 이거야. 그 중에서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 11명이고 엄매를 선택한 아이들 89명이야. 화작은 힘도 못 써. 중요한 거. 1등급만 이러냐? 2등급은 화작 비율이 늘어나긴 하지만 이거 2%대야. 이거 70%대고. 3등급, 4등급 이때까지도 엄매가 더 많아 비율이. 그리고 5등급부터 화작 비율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엄매를 선택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유리한 건 맞아.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도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각각의 이게 상위 등급이잖아 일단. 1, 2, 3등급이. 1, 2, 3등급이 상위 등급인데 여기도 아마 30%대 될 거야. 상위 등급인데 이 안에 화작이 들어가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위 등급을 목표로 삼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요거 등급은 점수 컷이 아니라 표준 점수였어요. 표준 점수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등급을 정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어쨌든 화작은 불리해. 불리하니까 화작 선택한 아이들은 뭘 공부해야 돼? 화작을 공부하는 게 아니지. 공통 과목 쪽 엄청 노력해서 파야 된다는 얘기지. 응? 결론이 그거야 결국. 그리고 엄매. 엄매비율이 높으니까 난 좀 안심이 돼. 아니? 니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이야? 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 엄매 안심이 돼! 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그걸 생각해야지. 그게 중요하니까. 오답률. 이거 화작. 이거 언매. 이게 각각의 문항 번호. 그 다음에 오답률. 오답률은 틀린 비율. 그 다음에 각각의 영역. 요 순서야. 문항 번호, 오답률, 영역. 이거 진짜 중요한 잣대가 되는 애들이야. 내가 틀린 문제가 이 안에 얼마나 있느냐. 이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항상 그 기준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잖아. 오답률을 볼 때 기준들 중에 하나가 이 시험이 일단 첫 번째가 어려운 시험이냐 어려운 시험이지 않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오답률 탑 10에 해당되는 요 문제들이 전부 다 오답률이 50% 이상이 넘어간다면 이건 완전 어려운 시험이야. 이건 어려운 시험이야.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오답률 13위까지인가가 50%가 넘었지. 근데 지금 어때? 화작에서 호작 3위까지, 엄매에서는 2위까지 50%가 넘어갈 뿐이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쉽다. 이게 맞아. 일단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게 맞다고. 이것만 놓고 본다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잘 봐. 이제 내가 무엇을 틀렸느냐를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내가 항상 기준을 잡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시험에서 오답률 탑 10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 그러면 보통 마이너스 22에서 23, 4점까지 요 정도가 돼서 점수는 76점에서 78점이 나오거든. 그럼 보통 이 점수대가 나오면 보통은 약 3등급이 돼. 3등급 위쪽일 때도 있고 3등급의 중간 정도일 때도 있고 막 그래. 3등급 안에는 안 나오고 보통은. 하지만 이번 시험은 어땠어? 이 점수. 아까 등급컷 어땠냐? 76, 78이면 요거 대략 4등급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 시험 자체가 쉬운 시험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 오답률 탑 10에 해당하는 거 다 틀리면은 3등급인데 이번에는 4등급일 거란 말이야. 쉬우니까. 하지만 너희들이 보는 수능은 이쪽일 가능성이 난 더 높다고 봐. 다 틀려도. 그러면 결국 이거야. 현재 4등급, 5등급을 목표로 삼고 있는 4등급, 5등급이 목표가 아니지. 4등급, 5등급 사이에 끼어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만 다 틀리는 정도로 연습해야 돼. 즉 무슨 말이냐? 이 오답률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이거보다는 수능은 높을 것 같으니까 높다라는 전제하에 얘만 틀리자. 나머지는 다 맞자 이거야.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 얘만 틀리자. 그리고 나는 나머지 문제는 일단 다 맞추자.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나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모르는 건 어쨌든 어쩔 수 없다. 실수만 하지 말아야지. 그럼 3등급은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잘 봐봐. 그런데 보통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오답률의 탑 10이 아니라 오답률 탑 5 정도만 틀린다 라고 한다면 보통 12점에서 13점이 깎여서 87, 8 정도가 나와. 그러면 요거는 2의 앞쪽이라든가 1의 뒤쪽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이제 수능에서는 평균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요건 1등급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몇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문제만 틀리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지. 네? 4, 5등급 아이들은
오답률 탑10만 틀리자를 목표로 삼고 있으면 되는 거고, 즉 10개만 틀리자. 탑10까지는 아니어도 좋아. 10개만 틀리자. 그 다음에 뭐 2등급, 3등급이나 2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탑5 안에까지만 틀리자.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탑3만 틀리자. 보통 이런 식의 이제 기준을 잡는 게 좋다 이런 얘기지. 근데 분야가 재밌는 게 있어. 영역. 뭐가 대다수야? 독서야. 작년 9월, 작년 수능에서는 독서와 문학의 오답률 탑10 비율은 동일했어. 선택 과목 2문제, 문학 4문제, 독서 4문제 이렇게였단 말이야. 문학이 어려워진 거지. 근데 그 전년도 수능에서는 독서가 6문제야. 근데 이번에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돌아왔는데 오답률이 50은 아니야. 돌아왔지만 50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 생각을 해. 만약에 수능이 이번 9월달 모의고사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기는 해. 높아진다면 뭐 때문에 높아질까? 나는 문학이라고 봐. 무조건 문학이라고 봐. 독서는 내 생각에는 이 정도 난이도 수준 그대로 나올 거야. 내 예상은 그래. 독서 난이도는 이번 시험 난이도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 문학이 쉬웠어. 여기 봐봐. 문학 한 문제 껴있잖아. 문학 화작과 언매 쪽에서 보면 문학 한 문제 껴있어. 31번 문제고. 이거 어려운 문제도 아니긴 했으나 거의 절반 가까이 틀리긴 했지. 그러면 나는 문학 쪽에서 난이도 도성이 조금 더 들어가서 문학이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작년처럼. 그러면은 문학이 작년처럼 어렵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답률 탑10 안에 독서와 문학이 껴있을 거고, 그러면 대략 오답률이 50%가 넘어가는 문제는 6, 7위 정도까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이제 남들이 얘기하는 보통 난이도 88에서 90 사이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되는 어떤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예산 포인트는 잡은 거야. 물론 너희들 각자 약한 분야의 포인트를 잡아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일단 내가 예측하는 포인트는 문학이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문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뭘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일단 연계도 연계고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어쨌든 문학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학의 개념 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그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개념을 실제 문학작품에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문학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특히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래서 연계 영역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아니 물어보고 싶어. 솔직히 이거 이 질문 익숙하지 않았어? 익숙해야 되는 게 맞아 이거. 그치? 일단 우리가 수업하는 것도 맞지만 이거 우리 학원에서 2번 나왔을 거야. 2번 나오면서 내가 그때마다 얘기를 했었을 거야 아마. 그 다음 블록체인. 이거는 만약에 블록체인이 나왔는데 이거 나왔는데 이건 나 몰랐어 이러면은 교수 다니지 말아야지. 이용한테 배웠단 소리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를 몇 번 얘기해서 블록체인 내가 뭐라고까지 얘기했어. 9월 아니면 수능 둘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올 거다.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 클리닉 교재 22회, 30일에, 36회면 이거 수능 이거 9월달 모의고사 보기 전주야. 전주 모의고사에도 블록체인 지금 내가 넣어놨어. 다 중요하다. 강조했던 거. 본문 수업도 했고 관련된 얘기 가지고 수업도 계속 그 클리닉 때도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내심 기대를 하는 거지. 내심 머릿속으로 9월 모의고사 딱 보고 씨발 이거 애들 이 새끼들 이거 다 맞으면 이거 씨발 이거 다 맞으면 이거 내 덕분인데 이거 씨발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물론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다가 그 다음 질문 보고
애들이 나한테 욕할 수 있겠다 이 생각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EBS 연계교재 내에서 유일하게 안 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야? 현재 수능 완성 7.5회야. 수능 완성 7.5회. 근데 씨발이야! 수능 완성 7.5회에서 나왔어. 즉 원래대로라면 오늘 수업이야. 원래대로라면 오늘 수업이야. 근데 안 어려웠어. 이거 어렵지 않았어. 왜 어렵지 않았냐면 뭐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인 것 같긴 하지만 요즘은 내용이 예술 지문이야. 야,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영화 같은 예술 지문이 등장하는 건 너무 오랜만이야. 대부분 뭐라? 인문예술 지문, 이거 인문지문이야. 이게 사회지문, 이게 과학기술 지문, 이게 인문예술이야. 그럼 보통 인문, 뭐, 이기만! 막 이런 거, 데카르트, 막 칸트,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영화 나와줬어. 어렵지 않았어, 이거 솔직히. 어렵지 않았는데 그 12번 문제, 씨발, 이거 진짜, 이거 수능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거든, 이런 문제가. 정말 유치한 문제거든, 이거. 12번 문제, 이거. 요게 이제 그나마 오답률 아마 이게 5위에 있는 문제야. 절반 틀린 문제지 그러니까. 근데 나 이거 진짜 봐봐. 야,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지를 봤을 때 너희들이 맨 처음에 접하고 드는 생각 자체는 이걸 거야. 어려울 것 같다. 아씨 부담돼.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12번 문제 이거 어려운 문제일까 쉬운 문제일까? 이거 개 쉬운 문제거든 솔직히. 이거 개 쉬운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 찾아야 돼 내가 직접. 답에 해당하는 공통점이니까 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문에서 찾아야 돼. 찾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문제야, 문제. 근데 애들이 그걸 못 찾아, 잘. 절반 틀렸다는 얘기는 절반을 못 찾았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리고 맞춘 절반? 맞춘 학생들 절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절반 애들 명확하게 알고 맞췄을까? 난 명확하게 알고 맞춘 애들은 40% 정도고 나머지 10%는 긴가민가 또는 찍었거나 이랬을 거라고 봐. 실제로 알고 맞춘 건 40%라고 말하는. 근데 난 이런 문제는 60, 70%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알고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이거는 연계하고 무관하잖아. 실무 문제는 연계랑은 무관한 얘기잖아. 따지고 보면은 이거 수능이 평가원이 비문학 지문이 됐든 문학 지문이 됐든 간에 굉장히 찾기 쉬운 것들을 찾게끔 하는 문제들을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찾아. 웃긴 거는. 근데 3학년 되면 못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난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 12번 문제가. 이거 1학년 때라면 비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연습이 되고 1학년 내신 때도 엄청 연습이 되기 때문에 눈으로 그냥 훌쩍 붙어보고 난 찾을 거라고 봐. 근데 3학년 되면 더 어려운 것들을 보다 보니까 비유라는 것이 눈에 안 들어오고 뭔가 막 분석적으로 분류하고 막 이런 것만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비유가 눈에 안 들어와. 가는 그나마 비유는 들어왔을 거라고 봐. 왜? 가의 첫 번째 단락에 세상을 향해 열린 창! 이게 나왔으니까. 단! 이것도 못 찾은 학생이 있다면 문제가 뭐기에 그 학생은? 가의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못 찾은 학생이 있다면 요걸 얘기하다가 이거와 관련된 문제 12번이 있어서 그냥 먼저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12번에 내가 지금. 자, 그래서 12번에 요거 가의 첫 번째 단락에 비유가 있잖아. 세상을 향해 열린 창. 이걸 또 못 찾는 학생들 문제가 뭘까? 아니. 그거보다 제대로 안 읽으면 맞는데 잘 봐. 글이 이런 비유로 쭉 있어. 이런 비유로 지문이 쭉 펼쳐져 있으면은 어떤 부분에 선지와 관련된 그런 거를 이제 지문에서 찾아야 돼. 내가 지문을 읽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체크하면 돼. 네? 바로 체크하면 돼. 단락별로 하는 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거지. 첫 번째 단락을 읽고 그냥 봤으면 바로 해결될 수도 있었어. 물론 어쨌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 보는데 어디 봐 보통 여기 본다고 이렇게 본다고 이거 안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전에도 계속 조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 선지의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이 중간 부분부터 어디까지 계속 살펴봐도 안 보인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 한 번만 봐. 거기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거기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자, 어쨌든 가의 비유 부분은 찾기는 그나마 쉬운 편에 속하기는 했어. 어쨌든 그래도 눈에 보였으니까 나는.
나의, 이거 12번에 1번의 답이잖아. 1번의 답이야. 그럼 나에도 비유가 있다는 얘기잖아. 나의 비유가 어딨냐는 거야. 첫 번째 단락 어디? 첫 번째 단락이 맨 밑에 뭐? 일종의 몽상이다? 첫 번째 단락이 맨 끝에 일종의 몽상이다 라고 해가지고 답을 내는 것도 나는 틀린 얘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으나 위험하다고 좀 봐. 이 몽상이 비유가 아니라 단순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 그냥 단순하게 영화 자체가 몽상과 같다 이게 아니라 영화 자체가 여러가지의 몽상 꿈들 중에 하나의 형태일 수 있다 이렇게 봐버리면 이건 비유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 마지막 단락이거든. 마지막 단락에 영화의 모래판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물의 비유 속 죄수처럼이 등장한 것 자체가 비유잖아. 동물의 비유라는 말에 비유가 있어서 비유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수처럼 영화 관객이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비유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12번에 1번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12번에 1번의 핵심은 일단 가만 놓고 본다면 앞뒤 부분도 봤어야 했다. 이거 하나와 나만 놓고 본다면 요거는 이제 지문의 내용 분석에서 조금 더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죄수의 동물의 비유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의 개념처럼 수용이 되는 바람에 이거를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동물의 비유 안에 있는 내용에서 비유가 나왔으니까. 조심했어야 되는 문제지 일단. 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일로 돌아가 볼게. 요거 연계 관련해서 영화의 이론은 어쨌든 요거 이제 승환성이 있었던 걸 연계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수업할 때 요건 수업 안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미 나온 거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요 두 개 봐봐. 공부하면 도움 돼 안 돼? 솔직히 이거 도움 돼. 내가 EBS 연계교재 계속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 공부하면 무조건 도움 된다고. 지문을 읽을 때 쉽게, 그러니까 문제를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쉽게 읽어내려갈 수 있지 않냐, 이해는 되지 않냐 이거야. 최소한 이해가 되면 문제 풀어서 답 낼 가능성은 생기는 거니까. 아예 땡판 모르는 거 붙였을 때 읽어가지고 답 낼 가능성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발 내 말대로 하라. 제발. 그 다음 문학 쪽 북방에서 정현미. 이거 난 기억이 났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나랑 수업도 당연히 했을 거고 이거 모의고사 21회에도 같이 들어있었고 얘도. 근데 이제 요거는 많은 자료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한 번만 등장시켰을 거야 아마. 어쨌든 우리가 클리닉에서도 한 거야. 그 다음에 날개 또는 수갑은 시발 이거는 모르면 안 되지 않냐? 이것도 내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소설인데 3번 나와서 모의고사 학원 모의고사에 3번이나 출제했다고 내가 19회 24회 34회 다 찾아봐. 이거 선생님 이거 쪽집게라고 자랑하려고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아니야 씨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점수가 개판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냐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야 그리고 이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내가 만든 문제 자체는 아니긴 하지만 여기 있는 문제 유형하고 여기하고 여기 있는 문제 유형 한번 찾아봐. 이번에 나온 문제 유형이랑 비슷한 게 있어. 그것까지는 내가 뭐 문제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어쨌든. 하지만 어쨌든 너희들한테 보여는 준 거잖아 내가. 그 다음 이것도 3번이나 보여줬어. 제발. 그러니까 자 2달 남았어. 2달 남았고 2달 남았으면 우리 이제 만날 기회도 이제 만날 기회 한 8번 남았나 했을 거야. 오늘 빼면 8번 남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수업으로 만날 기회, 정규 수업으로는. 클리닉까지 합치면 16번이겠지만 제발 내 말대로 해. 내가 보라는 거 내 말대로 하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클리닉 때 문제 풀고 클리닉 과제 문제 풀고 채점 매고 틀린 거 확인하고 오답 정리하고 또 뭐 하면 돼? 연계 표시 있잖아, 씨발. 그 연계 표시. 그거 한번 보고,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고,
채점 외고 플리닉 듣고 그러면 거기서는 오답 정리가 안 돼 있잖아. 모의고사는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오답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집에 가서 거기에 모의고사에서도 내가 연계가 어디서 됐다 다 써놨을 거야. 그 시험들 다 써놨어. 그럼 집에 가서 그 연계된 내용 한번 보고 그럼 머릿속에 기억나면 어쨌든 이런 식의 그래도 좀 본 거야 하는 기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시험장에서.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2만 10명이거든 현재. 다 모인데 다 출석한 게, 다 전원 출석한 게 지금 눈물이 날 정도야. 전원 출석한 게 오랜만이다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이걸 달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남은 시간 67일 진짜 하라는 대로 제대로만 해야죠. 그러니까 실력은 정해졌지만 전략 전술 그 다음에 마음가짐 인 컨디션 이런 것들을 조절 가능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는 빼자 플러스 5점 더운 점이 플러스 10점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막 5등급이 1등급 이거는 미안하지만 난 못해. 이건 없어. 본 기억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전이야. 하지만 적어도 한두 등급 정도까지는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는 아직은 있지 않나. 네 정신 차리고 있니? 니들이 봤을 때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너희들 나는 정신 차렸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신 차렸을까?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있을까? 정신 차리려면 언제 정신 차리는 줄 알아? 재수는 그렇긴 하죠. 재수하면 그나마 정신 차려. 그나마. 근데 대학생들은 재수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남은 시간 동안 다 해보자. 쉬었다가 요 모의고사와 관련돼서 일부 얘기를 좀 더 해볼게. 모의고사 관련해서 문제풀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하나 이제. 응? 쉬었다가. 그리고 적은 것들 있지. 나에게